이 방송은 3명의 아마추어 영화학도들의 저품격, B급, 리버스 이동진을 표방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영화는 부고리아입니다. 늘 그렇듯 1부에서는 집주인님들의 은혜로운 사연과 이승민의 헛소리가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은 나머지 멤버들의 부재로 주인장의 솔로 노잼 플레이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1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상으로 나가고 싶은 아마추어 영화인들의 저품격 영화 토크쇼 반지하관 4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댓글로 미리 공지를 드렸다시피 오늘은 조촐하게 주인장 혼자서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색한 거였네요. 이게 혼자 방송을 한다는 게 이거 쉽지 않네. 그 1인 미디어 하시는 뭐 BJ 분들이라든지 유튜버 분들 또는 뭐 혼자서 팟캐스트를 하시는 분들이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뭐 이 실시간으로 반응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혼자 하려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뭔가 휴방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저의 개인적인 불편함도 있고요. 그리고 들으시는 우리 집주인님들께서도 조금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혼자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 후배들이 지금 한참 너무 바쁜 시기라서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게스트를 또 모시려고 했는데도 이게 뭐 갑작스럽게 어젠가요? 오늘 또 결정이 나서 성은이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뭐 하다가 나 죽는다 해가지고 한 주 또 쉬게 됐습니다. 10월 말부터 좀 뭔가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 연말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요거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주인님들께 미리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 개설을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12월 2일날 처음 채널을 만들고 첫 번째 에피소드가 24년도 12월 28일날 1화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시간이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좀 오후 6시 25분 지나고 있는데요. 거의 한 1년여가 다 되게 또 달려왔습니다. 또 그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272명이라는 처음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어떤 기록이라면 기록이겠죠.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요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제가 어찌됐든 간에 요 천안에 계속 있는 상태고 또 윤송이도 그렇고 성은이도 그렇고요. 근데 다만 성은이의 첫 출근이 12월 16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내년에도 계속 이 방송을 진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진지하게 있고요. 또 그게 내가 고민 안 해야지 한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끼리 나름대로 어떤 대화를 심도 깊게 한번 해볼 테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들어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윤송이는 졸업이 아직 아닌 상태라서 내년에도 천안에 아마 계속 있을 거라서 만약 이 친구가 계속 방송을 하게 되면 뭐 주말에 서울 올라와야 되는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렇네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그래서 만에 하나 뭔가 이 멤버 그대로 못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방송을 잠깐 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라 또 여러분들의 뭐 다양한 의견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어떻게든 한번 연말까지는 우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네요. 반지하 영화관의 진행 및 PD 그리고 방송 전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관장하고 있는 우리 성은이와 은송이는 저의 노고를 알아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담당하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토크를 한번 해볼까요? 혼자서 일주일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뭘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서 개인적으로는 뭐 방송에서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무사를 떨어지고 나서 이제 11월 한 22일경 녹음 날짜 기준으로 한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정도에 이제 예술사라고 하는 또 다른 4년제 학사과정 시험을 보러 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 시험 준비를 하느라 저는 또 한 주가 정신없게 흘러갔습니다. 또 그렇네요. 뭐 그거 말고는 별다른 그건 없었습니다. 네. 사실 뭐 그쵸. 네, 없었어요. 이게 혼자 하려니까 진짜 힘드네. 그래요. 뭘 라디오 방송처럼 뭔가 꾸미고 싶어서 노래를 틀고 싶어도 사실 팟빵에서 올해부터 그 음원 사용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제재가 들어와서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1, 2부가 아마 통합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한화로 부고니아 편으로 올라갈 것 같고 뭐 친구들도 없어서 키워드를 하기에도 좀 제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뭐 댓글 소개하고 메일 소개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도 보내다가 부고니아에 대한 짧은 감상평까지 하게 되면 길어야 뭐 1시간 안에 끝날까? 뭐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읽기 전에 메일 주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일용의 양식을 줄 메일 주소는요. underground123 gmail.com이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댓글, 메일 정말 요걸로 저희가 일부 방송이 꾸려지게 됩니다.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플랫폼이 스포티파이나 애플 팟캐스트라면 또 거기에도 별점과 댓글 달아주실 수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달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포티파이를 보니까 청취층이 몰랐는데 20대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젊은 층의 환영을 언제나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남성도 환영하고 있고요. 20대 여성분들의 많은 의견과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우리도 젊은 층에 이렇게 소구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뭔가 좀 동질감도 느끼고요. 친한 친구들이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걸 듣고 있는 20대 여성분들 스포티파이에 댓글 제발 남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메일 많이 보내주시고요. 댓글과 별점 그리고 팟빵 어플 듣고 계신 분들은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읽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호회 우천시 취소 특집 2부에 이번 회차 명대사 여기도 일본 사람이 있는 거라고. 그쵸. 제 순간적인 어떤 판단과 판단력으로 한번 쳐봤는데 이걸 또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쵸. 여기도 일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애니도 그렇고요. 아침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독님 남천동 사연 보내셨네요. 한내종 1차 그러셨어요? 유유 심심한 위로를. 그래서 제가
이카 너무 짧게 소개돼서 아쉽네요. 이렇게 달아주셨고 또 햇빛을 좋아하는 범님께서도 이현이 이카 달아주셨습니다. 여기가 거의 뭐 사장 남천동의 2차 본진이라고 할 만큼 우리 또 전국에 계신 수많은 이현이님들을 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도대체 사장 남천동이 뭐야? 라고 하신다면 아마 유튜브에 사장 남천동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미친 형들이 있습니다. 누나들도 있고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한예종 1차 뭐 괜찮습니다. 뭐 사실 마음의 준비는 굉장히 오랜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뭐 설령 뭐 안 된다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하치님께서 가을입니다 하시면서 또 가을 사진을 또 보내주셨네요. 가을은 또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을 타는 남자. 작년까지 아니죠. 재작년까지는 뭔가 좀 가을이 오면 좀 쓸쓸하기도 하고 뭔가 이랬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연애를 하고 나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굳이? 네. 뭐 덜 외로움이 아무래도 덜 느껴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 길 가다가 느껴지는 나뭇잎의 어떤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달라진 공기의 어떤 선선함 정도? 뭐 요런 거는 굉장히 뭔가 감정에 울림이 있긴 하죠. 예. 전 개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는 가을을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그쵸? 그렇습니다. 가을이 이제 뭐 사실 가을도 이제 다 가가지고요. 예. 다음 주 날씨가 영하부터 시작하는 날씨도 있고 이래서 우리 또 들으시는 집주인님들께서도 따뜻하게 입고 또 한 주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범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역시 이현이셨군요. 이카 달콤한 거예요. 라고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나네요. 두 여성분도 사장 남천동으로 오세요. 라고 하셨지만 전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접하기에는 너무 심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따 또 남천동을 보면서 잠에 들어야겠습니다. 셀러말스님, 저는 여자인데도 여자어는 너무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자어 테스트 점수가 거의 빵점이었다는. 제발 말은 알아듣도록 하자고요. 달아주셨는데 사실 그래요. 진짜 여자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좀 모르겠어요. 이게 남자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더 직관적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들리는 대로 그냥 듣고 보는 대로 믿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너는 영화는 왜 보는 거야? 라고 하겠지만 영화에서 해석은 좀 다른 결인 것 같아요. 뭔가 영화에서의 미장센에 대한 해석이나 뭐 어떤 청각적인 자극에 대한 해석은 이게 문법이라도 있잖아. 규칙이라도 있고 그래머라도 있는데 여자어는 그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누군가는 해석본이 있지. 어떤 말에 대해서 요건 요런 의미야. 저건 저런 의미야. 라고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자어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참 말은 말대로 뭐 보이는 행동은 행동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남자친구니까 남편이니까 내 맘을 알아줬으면 해 라는 마음에서 나온 거는 좀 알겠습니다. 뭐 이유는 알겠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좀 혼자 하다 보니까 뭔가 피드백도 없고 옆에 맞장구도 없고 리액션도 없으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러프하게 프리하게 갈 테니까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세일러 말스님께서 다시 또 달아주셨습니다. 아라시라는 한때 잘 나갔던 보이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데뷔 때부터 보다가 한창 리즈 시절에 한국에서 콘서트를 했었고 저도 보러 간 기억이 있네요. 8번 출구의 주인공 리노는 아라시 멤버 중에서는 연기로 인정받던 멤버입니다. 하지만 니노와 강동원님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절대 반대! 개인 의견입니다. 성은이인가요? 제이가 그런 말을 했었죠? 응, 강동원이었다고 리즈 때. 지금은 다들 아재가 돼서 예전 같은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오랜간만에 보니 아주 조금 반갑기도 했습니다. 멤버 중 한 놈이 되도 않게 방탄과 케이팝을 디스한 사건 이후 애정이 짜게 식었지만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 예전에 그 일본 야구 선수 중에 이치로의 말이 떠오르네요. 이치로 선수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시간이 흘러서는 그 말의 진실이 조금 왜곡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 야구가 뭐 100년간 뭐 절대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로 또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빡치게 만들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일본판 꽃보다 남자의 남주도 아라시 멤버였고요. 아, 거의 뭐 멤버들이 다 비주얼 멤버였네요. 제가 밴드도 잘 모르고 제이팝도 더구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8번 출근 원작이 게임이라니 뭔가 신기합니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영상화가 참 잘 되었다 하던데 영화만 본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요.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게임을 했는데 상당히 진짜 똑같더라고요. 네. 오히려 영화에서 좀 더 각색된 부분도 있고 훨씬 더 스케일 크게 비주얼라이징한 부분도 있어서 그 게임만의 뭔가 뭐랄까요? 아기자기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조금은 느껴지지 않아서 좀 아쉽긴 했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게임을 먼저 보고 영화를 봤으면 아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결말을 너무 인위적으로 따스하게 마무리한 게 현실성이 없다는 게 개인적인 감상이고요. 요렇게 보실 수도 있네요. 네. 사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앞에서부터 쌓아놨던 전사들을 봤을 때 뭐 노골적으로 그 여고생의 말로 또 표현이 되잖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여기 있을까라는 말 자체가 거기 감독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거라서 그걸 생각해 보면 결말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가는 건 다분히 좀 당연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쨌든 8번 축을 향해서 뱅글뱅글 되풀이 될 때마다 답답했던 쪼임이 흥미로웠던 영화였습니다. 8번 출구가 보였을 때의 후련함이란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홍대 입구 8번 출구에서 친구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 친구가 제대로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 아주 잠깐 걱정했었습니다. 무사히 잘 만나서 다행이라며 혼자 웃었네요. 저도 한동안은 서울 지하철 가서 8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뭔가 이런 생각 좀 할 것 같아요. 네. 아침님께서 또 감사하게 43번째 이야기 일부 성렬아 나가서 해장국 사 먹어 속쓰리겠어. 못 나가지? 에피소드에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또 세일러 말스님의 댓글입니다. 생각해보면 운영진님들 덕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좋은 곳도 많이 다녔고요. 좋은 곳이라는 게 특별히 여행을 다닌 것보다 바로 옆에 있지만 가보진 않았던 곳들을 가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게 참 여행의 묘미인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특별한 어떤 공간, 뭔가 잘 가꿔진 명소들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들, 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뭐 서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지만 TV에서만 보던 서울 명소가 많았거든요. 인왕산, 정상, 노들섬, 평일의 인천공항, 비행기는 안 타고 구경만, 수많은 멋진 도서관들, 망원시장, 한강공원 등등. 버스 한 번만, 지하철 한 번만 타고 갈 수 있는 좋은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서울이 사실 요게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때문에 20살 이후로는 거의 뭐 천안에서 살다시피 해서 어떤 교통편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여기에 계속 있다 보면 못 느끼는데 서울을 한번 다녀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교통편의 차이가 좀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장 놀라웠던 일은 가고시마에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정말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 시골에서 말이죠. 야, 이건 진짜 엄청난 확률이네요.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또 타지에서. 야, 타지에서 이렇게 만나면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눈앞에 보면서도 설마 했답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새삼 되새기게 되었네요. 살다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생기곤 하는 게 인생의 재미다 싶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또 살아가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아침님께서 또 마지막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일주일 내내 과로하시면 그러실 수 있죠. 저도 일주일 밤새고 작업하다가 토요일 새벽에 집에 와서 쓰러졌는데 어머니가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냐고 깨운 적 있어요. 거의 40시간 잔 거죠. 자는 것도 체력 있어야 해요. 나이에 들면 허리 아프고 힘들어서 깨더라고요. 저도 촬영하게 되면 보통 뭐 한 4, 5일 동안 많이 자야 뭐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막 이렇게 되니까 끝나고 나면 골아 떨어지는 순간도 있는데 가끔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고도의 집중력과 뭔가 일종의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연출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사실 그 아드레날린이랑 그 희열 때문에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 촬영이 다 끝나고 오면은 전 오히려 좀 더 바로 골아 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몸에 에너지가 계속 남아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카페인을 촬영 기간 때는 때려박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잠이 바로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너무 힘든데 잠은 안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 신적으로 많이 응원했는데 슬프네요. 예술사는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이카 저도 그러게 바랍니다. 근데 사실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굳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음이 그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냥 뭐 웬만하면 뭔가 정해진 흐름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종교적 가치관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마음 먹기로 했습니다. 어, 과정에서 제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뭐 제 손을 이미 떠난 거고요. 설령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동안 과정에서 느낀 거는 A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제가 달려갔는데 설령 그게 안 나와서 B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B가 최악의 선택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선택이었는데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B가 너무 좋은 길이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느꼈어요. 아,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꼭 어차피 인생은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만 되진 않으니까. 그리고 차악이라고 생각했던 선택들이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최악의 경우일 수 있으니까. 예. 최고인 경우도 있는 거고. 뭐든 간에 또 주어진 거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예술사를 떨어진다고 해도 뭐
괜찮습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누나 축하해요. 예, 만세. 성훈이 축하합니다. 예. 제 사의 벽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하하. 핵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한국은 미국에 의해 미사일도 못 만들었어요. 그쵸.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 사거리가 해제가 됐었죠. 사거리 200km, 중량 500km 제한이 있어서 우주 발사체 실험을 못했었죠. 제한 풀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핵은 어느 수준 이상의 나라는 작정하면 금방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벌써 80년 된 기술이네요. 하려면 금방 하죠. 그걸 소형화하고 발사체 만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T랑 F보다는 예전에 유행했던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인 줄요. 이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예. 뭔가 명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버스나 택시나 요런 데 이렇게 붙어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아마 서훈이랑 연속에는 모르겠죠? 예. 혈액형, 별자리, MBTI 이런 신빙성 없는 성격 유형에 왜 그렇게들 관심이 많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내가 관심 있는 누군가를 알고 싶지만 서로에게 닿을 수가 없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남을 규격화해서 구분하는 건 편하긴 하지만 섣부르죠.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모든 부분에서 다 효율성을 따지는 것 같아요. 음. 나는 저 사람을 판단해야 내가 또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는데 저 사람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걸 빠르게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거죠. 네. 여자어 하시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럽고 초조해지고 손에 땀 차고 주먹을 꽉 쥐게 되고 똥꼬에 힘이 빡 들어가고 극도의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났어요. 책임지세요. 유휴. 이 모든 남자들의 마음가짐을 또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들 생각보다 멍청해요. Y 염색체가 삐꾸라 직접 말씀해 주셔야 알아들어요. 혹여라도 말하지 않아도 아는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50억 분의 1이니까 당장 납치해서 도장 찍으세요. 누나들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진짜 이런 사람 없습니다. 성은이가 가져온 키워드네요. 영화 시점샷 얘기 재미있었습니다. 몇 도 법칙 얘기하실 때 수많은 영화들이 떠오르고 이게 그런 건가 하고 카터 같은 영화 생각하면서 이게 그런 걸 잘 못해서 토할 것 같고 멀미나고 했나 보고만 했습니다.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감독님 힘내시고 큰난한 새로운 시작 탄탄대로 이시길. 감독님 추배우 잡아다가 묶어놓으시길 우리 작은 누나 내나요. 그리고 한 주 행복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윤송이는 촬영 끝나고 아마 바로 돌아올 겁니다. 윤송이를 찾아주시는 분들 많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요. 댓글 소개는 여기서 끝나도록 하고요. 짧은 메일 하나 더 소개하고 1부를 마무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이네요. 괜찮은 게임 원작 영화 듄을 무시하시다니 충격입니다. 모탈 컴뱃, 반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D&D 도닥의 명예가 있죠. 듄. 그래요. 듄이 있었는데 요걸 진짜 생각을 못했네요. 듄이 있다는 걸 진짜 까마득히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쵸. 듄이 있습니다. 순전히 방송만 듣고 뇌피셜을 한다면 소년, 여고생, 소년 아가저씨, 여고생 전부 다 주인공의 미래 자식인 게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미래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저씨는 니노의 미래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사실 영화가 뭔가 한계를 정해놓지 않아서 어떤 방식으로든 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평행세계가 중첩되는 곳이라면 나이든 미래의 자식, 여자로 태어났을 자녀, 그리고 소년, 그냥 뇌피셜입니다. 추배우님의 왼팔 제이님, 가끔씩 감탄사나 리액션이 추배우님이랑 매우 닮았네요. 역시 친구는 친구죠. 이래서 너무 몰려다니면 물든다고 같이 다니시면 정신없는 개그 트리오이실 듯 달아주셨습니다. 한 분이 빠져서 또 의기소침했지만 친구분이 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시회 마무리 잘 하시고 감독님 다음 입시 잘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막내 누나 주프령 드립니다. 항상 재미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또 의견 또 피드백 코멘트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핵심 키워드인 내 이야기 좀 들어봐가 오늘은 좀 패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뭐 개인적으로 할 말은 많죠. 사실 뭐 집주인님들도 다 뭐 시사나 뭐 이런 관심 많으시니까. 아, 뭐 개인적으로 뭐 김건희 얘기도 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 장도혁 대표,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의 나도 한교안이다. 요 발언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우리 들어주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예. 뭐 사실 저보다 더 많은 전문적인 시사 방송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우리 또 익현이들께서는 오늘 밤 9시에 있는 사장 남천동으로 또 달려가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부는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야, 이 30분을 혼자 떠온다는 게 진짜 이렇게 힘든구나. 목이 진짜 아플 지경입니다. 저는 2부에서 영화 부고니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환자영화관 44번째 이야기 2부 부고니아입니다. 부고니아는 참 개봉 전부터 많이 화제가 됐었죠. 저희가 다뤘었던 영화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가 또 원작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도 국내에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이 또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고, 또 제작이 정신 건강에 참 안 좋은 우리 또 아리에스터 감독님께서 또 맡아주신다고 해서, 야, 이거 얼마나 그 또라이 같던 원작을 얼마나 더 기괴하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랑 관심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작을 너무 의식해서 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원작이 더 좋았습니다. 확실히 정서적으로 뭔가 한국이랑 좀 더 밀접해서 더 좋은 것도 있었고, 그 특유의 병맛 또라이 같은 CG라고 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진짜 물론 시대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22년 전 영화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20년이 흘러서 세련돼진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그때의 맛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는데 그걸 좀 충족해주진 못했었지 않나, 뭐 이런 개인적인 간단한 감상 평을 해보도록 하고요. 감독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입니다. 또 그리스 감독님이시죠. 올해 52이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영화는 뭐 송곳니, 진짜 도라이 같은 영화죠. 진짜 어질어질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랍스터, 진짜 좋아합니다. 더 랍스터는 진짜 좋은 영화예요.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또 애정하는 팟캐스트 시네타운 19에서 정말 웃기게 이재 PD님이 줄거리 소개를 해가지고 또 많은 기억이 있는 영화네요. 이것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야, 10년 훌쩍 넘었습니다. 더 랍스터, 아주 좋은 영화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킬링 디어, 킬링 디어도 있고, 가여운 것들, 또 카인스 오브 카인드니스까지. 야, 이 사실 영화를 이렇게 한 편만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벌써 몇 편입니까? 이제 영화사의 길이 남을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수상 내역도 화려하죠. 송곳니로 2009년도에 제62회 칸 영화제 대상 주목할 만한 시선상 받으셨고, 알프스,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걸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또 각본상, 더 랍스터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 킬링 디어로 또 칸 영화제 각본상,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로 뭐 베니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뭐 크리티스 초이스까지, 그리고 가여운 것들로 2003년에 베니스에서 황금사자상을 또 수상하신 아주 명감독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원작은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고요. 또 제작은 특이하게 또 아리 에스터 감독님이 또 맡아주셨고, 영화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안 어울리게 CJ의 어떤 그 폭죽 터지는 오프닝이 앞에 또 나와서 굉장히 좀 느낌 이상했습니다. 촬영 기간이 상당히 짧네요. 2달 만에 또 촬영을 끝냈고, 북미에서는 10월 31일 날 개봉했고, 한국에서는 11월 5일 이렇게 개봉을 했습니다. 1.5대 1. 그래요. 화면비가 참 특이하던데, 1.5대 1이더라고요. 보통 상업용은 뭐 2.39대 1 시네마 스코프라든지 아니면 뭐 1.85대 1의 UHD 화면이 대개인데, 처음 시작부터 1.5대 1로 나오다 보니까 4대 3 비율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전 처음에 그 오프닝 장면에서 벌을 채취하고 벌이 이제 꽃들 사이에서 그 암수를 오가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만 그렇게 좀 특이한 오프닝을 이렇게 시작하고 화면을 늘릴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4대 3 비율 1.5대 1을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특이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화는 119분이고요. 한국에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포스터가 굉장히 특이하죠. 메인 포스터는 부고니아라고 써있고, 우리 또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배우 엠마 스톤이 삭발을 한 채로 꿀에 절여지고 피에 또 절여진 모습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거의 뭐 스포 중에 스포죠. 제목 부고니아에 대한 그게 있더라고요. 뭐 찾아보니까 부고니아가 꿀벌을 만들어내는 의식의 이름이다. 정육면체로 된 작은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소의 시체를 집어넣고 기다리면 꿀벌이 만들어진다는 의식이다. 고대 지중해 사람들은 꿀벌이 소의 시체에서 자연 발생한다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부고니아라고 하는 걸 또 가져왔다고 하네요. 참 이 의식 뭔가 이런 부분은 참 이 제작을 아리에스터 감독님이 하셔서 그런지 뭔가 좀 사뭇 어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등장인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엠마 스톤이 미셸 플러 역으로 원작의 강만식 역을 또 맡아주셨고, 제시 플레먼스가 테디 게츠, 원작의 이병구, 또 에이단 델비스 도니, 또 원작의 순이, 엘리샤 실버스톤, 샌디, 원작의 이영숙 배우가 또 맡아주셨고요. 또 애쉬 스미스, 그 다음에 스타로브스 할키아스 배우가 케이시 역을 맡으면서 원작의 추상철 형사 역을 또 맡아주셨습니다. 줄거리 소개를 할 텐데, 사실 원작의 지구를 지켜라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이제 그 음모론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의 CEO, 뭐 유명한 저명 인사가 사실은 외계인이고, 이 외계인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외계인을 우리가 쳐내고 이 지구를 지켜야 돼라고 믿는 이 맹신하는 주인공이 CEO를 납치하고, 또 CEO가 기지를 발휘해서 주인공은 결국 죽지만 알고 보니 CEO가 진짜 외계인이었네? 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또 원작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은 양봉을 하고요. 이 양봉에서 사실 가져온 거죠. 그리고 집 안에는 음모론 서적들이 매우 가득하고요. 2020년대가 배경이 된 이 리메이크작에서는 음모론 유튜브를 보는 것도 추가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외계인이라 생각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납치 후 고문하고 죽이고, 또 이들의 신체 일부를 표본으로 남기고 사진을 찍어주죠. 하지만 피해주 중 진짜 외계인은 고작 9명뿐이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마지막에 외계인들은 인류에 대한 실험을 중단한다, 그리고 지구를 무너뜨린다 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은 이제 뭐 아무래도 리메이크를 하면서 바뀌는 설정들이야 뭐 언제나 있죠. 일단 대표적인 거는 성별이 바뀌었습니다. 또 원작의 강만식과 순이에 해당되는 인물의 성별이 바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진 특성들이 있죠. 본작에서는 이 테디와 도니 이 형제가 사촌지간이죠. 사촌이 성욕 때문에 인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화학적 거세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영화에서 독특하고 재밌게 표현이 되는데 강만식은 용변을 볼 때마다 이 구속된 채로 놔야 돼가지고 이 원작에서는 순희 씨를 애처롭게 이제 불렀는데 미셸은 최소한의 식사와 용변 때만 구속을 풀어주는데 이것도 역시 성욕 방지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 성적인 묘사가 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어떤 최근 영화들의 특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엠마 스톤을 함께 했던 어떤 작품에서 그래서 뭐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에서는 정말 마가릿 컬리와의 정말 예, 엄청난 섹스씬도 나오는데 특성인 것 같고요. 원작의 강만식은 유재 화학 사장이지만 여기서는 제약회사 CEO입니다. 그래서 원작에서는 병구의 엄마가 강만식의 화학 공장에서 일하다가 중독돼서 식물인간이 되지만 본작에서는 이 미셸의 제약회사가 만드는 어떤 실험 때문에 약 때문에 혼수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그 좀 특별한 지점이 또 있어요. 이 테디와 사촌지간으로 나오는 이 도니는 원작의 순이와 다르게 발달장애 증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작에서 순이는 사실 그냥 뭐 진짜 말 그대로 순하죠. 너무나 착하고 때로는 귀엽고 러블리한 캐릭터인데 여긴 실제로 발달장애 증서가 있고 도니 역을 했던 에이단 데이비스는 실제로 자폐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저희가 또 다뤘었던 영화인 그거 뭐죠? 이빨 뜯어버리는 그 영화. 그 공포 영화가 생각이 안 나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혼자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캐치가 안 되네. 그래요. 브링어백에서 그 시각장애인으로 나왔었던 그 여자 주인공도 실제로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실제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원작에서는 시대가 그렇게 인터넷이 발달이 안 돼서 혼자 연구하고 찾아 나서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인터넷하고 유튜브가 배제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외부의 음모론을 가미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원작에서는 병구가 혼자서 이 생각과 일종의 망상 음모론을 발달시키고 개발시킨 반면에 이 영화에서는 테디가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생기는 음모론을 또 만든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그래요. 사실 줄거리 자체는 지구를 지켜라와 상당히 똑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모론을 믿는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주인공이 그 저명 인사 CEO를 납치해서 외계인이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이제 하는 블랙 코미디의 줄거리는 똑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까 초반에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흥미롭게 본 측면도 있었고 좀 아쉬웠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2000년대 초반의 그 감성이 저한테는 더 와닿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B급 감성이 이게 제가 한국인이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뭔가 아니면 리메이크작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어떤 무언가인지는 몰라도 전 개인적으로 뭔가 어떤 원작이 있는 거에 대한 이거는 원작만큼 과연 구현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8번 출구는 물론 8번 출구도 엄밀히 따지면 게임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게임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고 물론 잘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소설이랑은 또 다른 것 같은데 소설은 아무래도 뭔가 시각적인 묘사가 직접적으로 구현되어 있거나 나오지가 않아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영화를 볼 때 좀 더 내가 비주얼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상의 영역이었으니까 시각적으로 확 내 머리에 뇌리에 꽂혀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라는 생각이 사실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소설이 원작인 영화는 성공하기 힘들 거다라고 보통 말들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소설이 원작인 영화가 좀 더 받아들이는 감정이 덜 폐쇄적인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개방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미 시각화로 구현이 돼 있는 거, 뭐 게임 원작 아니면 영화를 또 다른 영화에서 리메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의 영화화 아니면 영화의 또 드라마화 이런 것들은 비주얼적으로 제 머릿속에 각인이 확실히 돼 있어서 그런지 리메이크를 했던 작품들이 그렇게 뭔가 압도적으로 뛰어넘지 않으면 그리고 잔상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어, 제 스스로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비교가 계속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지 지구를 지켜라의 잔상들이 계속 남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지구를 지켜라를 봤을 때 진짜 빵빵 터지면서 재밌게 잘 봤거든요. 뭔가 좀 그 특유의 B급 감성, 예.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픽 디자인이랑 CG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뭐 병구가 머리에 차고 있는 이상한 것들 이런 특색 있는 소품들 미장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리메이크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거세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로서의 감성이 많이 거세가 된 느낌이 좀 있어요. 굉장히 상당히 진중하고 진지해졌고 그리고 어떤 공포 스릴러적인 장르적인 영화로 확실히 바뀌어서 어, 뭔가 처음 와닿았을 때는 블랙 코미디로 느껴진다기보다는 전형적인 어떤 장르 영화로서 탈출로서의 어, 매력밖에 못 느껴서 사실 이 영화의 충격적인 거는 어떤 그런 비주얼적인 독창성도 있지만 마지막에 사실 걔가 진짜 외계인이었다고? 에서 오는 충격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 강력한 무기를 사람들이 이미 알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지켜라 해서 봤었던 그 충격적인 그것이 그 병맛적인 시청각적인 어떤 쾌감이 더 살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더 우리에게 감정적인 쾌감을 줘야 되는데 사실 전형적인 장르의 틀 안에 있다 보니까 뭔가 무기로서 확실히 발현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한국인이고 한국 영화의 원작을 이미 봐서 더 그럴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지구를 지켜라를 접하지 않았었던 외국 관객들이 보면 아마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네, 차라리 모르고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장르적으로 공포 스릴러, 뭐 추격물, 납치물, 시퀀스를 가져왔음에도 그 특유의 기괴함과 고어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생각보다 별로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감에 비해 많이 약했었고, 원작에서 제일 또라이 같다고 느낀 건 그 상처를 일부러 낸 다음에 거기 물파스를 이제 바르는 건데, 그게 이 리메이크를 하면서 스킨크림을 바르는 걸로 바뀌었죠. 그것도 좀 많이 약해진 것 같고, 뭐 삭발한 건 그대로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음, 그리고 또 그 수사의 스케일이 굉장히 좀 많이 작아졌다 같은 거. 원작에서는 이제 그 추형사의 과정이 굉장히 잘 묘사가 되고 그 추형사가 어, 이 영화 스토리 내 캐릭터로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었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이게 원작과의 차이점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나았느냐, 더 발전되고 진보됐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계속 말하다 보니까 계속 비판할 거리밖에 안 나와서 좀뭐 답답하긴 합니다만, 좀 방식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란티모스 감독님만의 방식으로 그런 그 어떤 기괴하고 뭔가
정신 건강에 좀 안 좋고 사람의 내면 심리를 건드는 그런 연출 방식을 베이스에 놓고 거기서 한국식, 그러니까 장준환 감독이 했었던 그런 블랙 코미디를 얹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병맛들이 다 거세되다 보니까 원작에서 느꼈던 쾌감이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작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재밌게 봤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 원작에서 이제 강만식 회장이 병구한테 나 사실 외계인 맞아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과 하와 얘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노아의 방주 지나고 공룡 멸종하고 이래가지고 쭉 오는 그 과정을 또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조악한 분장과 CG로 또 보여주는 장면이 진짜 웃음 포인트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걸 단순히 말맛으로만 좀 해결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와닿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원작이 생각나서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원작만 생각 안 났어도 그 나름대로 재밌게 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음, 어, 굉장히 연극적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원작에서는 이 말로 하고 설명해주는 걸 중간중간에 나레이션을 얹어서 보이스오버로 장면들을 계속 연출을 해준단 말이죠. 아까 말했듯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한 그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또 말해주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수많은 대사들을 미친 듯한 티키타카로 보여줍니다. 어, 배우들의 연기력은 정말 굉장히 칭찬을 하고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엄청난 것 같아요. 특히 엠마 스톤은 네, 정말 더 충격적입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물론 연기 변신한 작품들이 있죠. 뭐 카인드 오브 카인드네스부터 해서 뭐 많습니다만은 사실 저한테 엠마 스톤의 이미지가 강렬하게 남은 건 스파이더맨 시리즈인 거고요. 그리고 라라랜드란 말이죠. 굉장히 그 전형적인 하이틴 스타, 뭐 할리우드 러블리한 배우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진짜 와 이게 머리를 밀고 하얀 파우더를 바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뱀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엠마 스톤의 정면 클로즈업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진짜 뱀 같더라고요. 예. 네, 뭔가 진짜 뱀 같았어요. 그 비듬 하나 없는 네. 그 진짜 되게 기괴하더라고요. 그분만큼은. 저 얘는 뭘 해도 뭔가 건들면 죽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원작에서 사실 강만식은 진짜 그냥 족밥 같았거든요. 그 백윤식 선생님이 연기하신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족밥 같은 면이 있었는데 음, 무섭더라고요. 여기서는. 예.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좋았고 사실 이 연극같이 만드는 영화, 그러니까 정말 배우의 말맛으로만 진짜 승부 보는 이런 영화를 만들기가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건 사실 배우들의 100%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감독이 디렉팅을 잘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합이 진짜 맞아야 되는 건데 그 진짜 대단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사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었던 영화를 우리 대부분 이제 플롯을 다 알고 가니까요. 일단 최소한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배우들 연기 보는 맛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만 끌고 와서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 하나만큼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미장센 측면을 좀 말하고 싶은데 음, 미술이 전체적으로 화면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꽉 채우는 미장센이나 미술이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요즘 영화들이 화면을 정말 꽉꽉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로는 굉장히 비어있는 미장센도 그 맛이 있는데 확실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채워진 것들은 시선을 계속 끌고 보는 재미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 조명도 굉장히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꿀 그리고 벌이라는 게 메인 소재고 테마다 보니까 주황색, 뭐 노란색 그 사이 어딘가 뭐 허니 색깔인 거죠. 딱 그 색깔의 통, 그러니까 텅 조명이라고 하죠. 텅스텐 조명. 텅스텐 조명이 전체적인 영화의 톤 앤 매너와 컬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질감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텅스텐 조명이라고 하는 게 주는 느낌이 뭐 온도가 따스하고 이래서 분위기적으로 좀 부드러운 장면을 연출할 때 좀 많이 쓰기도 하는데, 물론 색의 대비를 통해서 또 아닌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텅스텐 조명 아래에 있는 그 삭발한 엠마 스톤의 그 뱀 같은 얼굴에서 오는 기괴함이 오히려 대비를 좀 더 줬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뭔가 블루톤으로 갔으면 톤앤매도 안 맞았을 거고, 사실 물론 더 무서울 수는 있었겠지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 선택이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별로였던 게 아니라 영화에 잘 녹아들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제적인 측면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영화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게 어쨌든 간에 확증 편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확증 편향, 뭐 음모론. 20년 전에 쟁주환 감독이 가져왔던 소재랑 지금 20년이 흘러도 어쩜 이렇게 이 소재는 죽지 않는가. 차라리 근데 안 죽는 게 더 말이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SNS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참 한국만 해도, 네, 저희가 방송에서 진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SNS나 뭐 이런 거에서 퍼지는 음모론들에 사람들이 얼마나 빠지고 경도돼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비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숨기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또 밝혀내는 힘은, 처음 단초는 사실 의혹 제기, 또 음모론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참 어려운 측면인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현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퍼지고 있는 그거 음모론은 정말 이 시대와 사회를 정말 혼탁하게 만드는 사회의 악인 거는 분명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시대적으로 또 보면 어떤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운동들, 생각들, 가치관을 기득권에서는 음모론을 규정하고 탄압하려고 했으니까요. 왜 이건 이거고 또 저건 저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이중잣대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씨발 어떡해. 지금 퍼지고 있는 음모론은 말이 안 되는데.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병구였다면 어떻겠을까? 내가 믿고 있는 가치를 아무도 신경 쓰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떤 무언가를 나만 알고 있다면, 이런 것들. 영화 사이비가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연상훈 감독의. 거기서도 보면 주인공 깡패의 딸이 이제 사이비 중계에 빠져가지고 그 사이비 목사의 실체에 대해서 이 주인공이 파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공은 깡패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완전히 배척을 하게 되죠. 우린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사람의 가치관, 우리가 다른 사람,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미지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의 말과 진정성까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스럽게 연동이 돼서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떤 심리와 생각의 메커니즘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진짜 까보면 그 사람 말이 진짜 맞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뭐 프레이밍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 안 되니까 보통 메신저를 공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덮어버리면 메신저를 오염시키면 메시지가 오염이 되니까요.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도돌이표로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과연 우리는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또 그 사람들을 무작정 넌 씨발 우리 사회 악이야라고 다 처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윤석열은 아니잖아요. 엠마 스톤이 촬영을 하면서 이제 주제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총격 피살 사건이 일어나서 놀랐다고 하네요. 네, 미국에서 또 요거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요 사건이네요. 네, 2024년 11월 4일 날 보험금 미지급으로 악명 높은 이 보험사 CEO인 브라이언 톰슨이 데이터 엔지니어 루이지 맨지오니를 총격 살인했다. 사실 요런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현상이 내가 겪는 어떤 사회에서 그대로 벌어지게 되면 진짜 소름 끼칠 것 같습니다. 어떤 테러나 정치적 목적의 다른 집단에 대한 테러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집단 린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요.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 진짜 이거 혼자 방송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실시간 반응이 오는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혼자 준비해서 하시지? 돌아버리겠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성훈이랑 연송이도 없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잣잣은 뭐 이렇게 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잣잣은 전 개인적으로 그 형이죠. 테디인가요? 테디랑 엠마 스톤은 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니한테 이거 그 성욕 감퇴? 이거 주사 꽂아 놓는데 제 생각에 테디는 지는 안 맞았어. 딱 보니까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이 바보 같은 그 동생만 이용해 먹는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놈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저는 별점은 2개 반 드리고요. 사실 만약에 지구를 지켜라를 안 보셨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안 보셨으면 안 보셨으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작을 내가 너무 재밌게 봤다. 그럼 사실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는 다음 주에는 이게 1시간을 혼자 떠드는 게 진짜 힘드네요. 진짜 이거 방송 진짜 좆됐는데 이게 재밌나? 진짜 역대급으로 조회수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성은이와 윤송이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던 건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영화를 한번 찾아보기 전에 이건 또 애들이랑 또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이것도 공지를 드릴게요. 네, 정말 너무 대충 준비하고 헛소리 떠들어 정말 죄송하고요. 애들이 바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호해 방송도 준비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목이 나갈 것 같아요. 안녕.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미안해요. 땡큐.